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르첸 훈 개설안입니다. 2021년 3월 7일 가라연합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짧게 하고 본 주제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르첸 훈 캐스르한이라는 필명을 쓰고 가라연합TV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조르첸은 훈 캐스르한 모두 한국인의 고대의 조상들이 한자를 사용해 쓰기 이전에 본래의 원시적인 발음을 그대로 복원시켜 놓은 어떤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조선의 본래 원시 발음은 조르첸, 영어로 JURCHEN 하면은 여진족, 여진을 말합니다. 몽골 제국 시대 때 몽골의 바로 동편에 있던 만주 지역을 유럽에 소개할 때 조르첸으로 소개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축약해서 조르첸, 조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훈은 흉노 제국할 때 흉노 한자로 음차한 걸 본래 발음으로 훈으로 되돌린 거고요. 게세르한은 제가 여기 보다시피 이름이 박춘호인데요. 이 박씨의 조상인 박혁거세의 왕호, 왕의 호칭이 거서관이지요. 거서관을 원래의 원시 발음으로 본래적 자기의 발음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게세르한, 그래서 조선 훈 거서관을 원래 한국인의 본 발음으로 돌리던 본래적 자기에 해당하는 발음이 조르첸 훈 캐스르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필명으로 선택해서 한국인의 역사적 자기 회복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려고 이 필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조르첸 훈 캐스르한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꼭 한자, 세자, 두자 가지고 이름을 만들려는 그런 관습적 습성으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세계 곳곳의 수많은 나라들의 언어들을 마음껏 포용하고 그런 걸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형태의 이름을 지어도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이러한 자유분방한 이름을 쓰고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조르첸 훈 캐스르한,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부드럽고. 그래서 한자도 쓰긴 하지만은 원래 한국인은 한자와 관계되는 족속과도 연계가 있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뿌리는 그 주변에 유목세계와 한반도에 살던 원주민들과 보다 관계가 깊은 것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저는 이름이 박춘호고요. 저는 당국대학교 사학과 학사 출신입니다. 87학번이고요. 현재 직업은 퀵서비스입니다. 조르첸 훈 캐스르한이라는 이 필명에 어울리는 직업이지요. 유목민적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식이랄지 채권을 주로 투자하면서 퀵서비스를 본업으로 하면서 금융투자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국대학교 하면은 그 상징이 곰이 되겠습니다. 곰상.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핵심이 다른 과도 많은데요. 원래 출발이 역사와 관련된 박달나무 단자, 당군할 때 단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동양학 연구소가 유명합니다. 우리 사학과와 관련된 연구소라 알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학교 설립자인 장도빈 선생도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학교를 건립하면서 바로 당군을 새기면서 생각하면서 당국대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한국 고대사에 여러 면에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인문학적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다닐 때 20대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영어, 그 다음에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와서는 불어, 러시아어를 뭐 깊은 수준은 아니고 수박 거달기 수준으로 좀 배워봤고요. 동시에 일본어도 그때부터 20대부터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고, 그 좀 지나서는 중국어를,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한 5, 6년 사이에는 몽골어와 터키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모든 언어를 제가 유창하게 잘한다기보다도 저는 한국의 언어와 관련돼서 어떤 친연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나이를 먹을수록 동양 언어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뭐 영어, 독일어, 불어를 제가 거의 뭐 사용하고 공부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영어는 쓰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은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 터키어와 관련돼서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어는 상당히 심도를 높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저는 전공이 역사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한 24학점 정도를 이수하는 게 한 학기 점수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24학점 말고도 그 야간 학부의 그 실용적인 학문들 과에 어떤 개설이 많이 돼 있어서 또 청강도 뭐 사회과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경제학을 주로 청강을 하기도 하고 도강을 많이 했어요. 경제학, 강론까지 경제학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학, 원론 수준, 그 다음에 경영학, 또 원론, 철학, 종교학, 헌법, 그리고 행정법에 대해서도 행정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행정법, 그 다음에 민법, 국제법, 국제관계에도 또 국제정치학과 관련돼서 국제법을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법도 제가 또 그 당시에 좀 도강 비슷하게 했습니다. 국제정치, 인문지리, 자연지리, 교육, 심리학, 또 교육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 종교적으로는 다양한 종교에 관심도 많지만 특히 불교에 그 당시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학, 언어학 등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저는 이제 경제학을 좀 취직을 하지 않고 강론에 관련되는 것들을 수리경제학이랄지 이런 차원까지 좀 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법고시, 신림동에 들어가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관련돼서 학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좀 책도 보고 많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뭐 고시 공부가 하려고 했는데 뭐 머리가 고시 공부 수준은 IQ가 따라주지 못해서 뭐 시험 체질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 당시에 신문 배달하면서 신림동의 동아일보사에 먹고 자면서 신문 배달하면서 이런 고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고시 공부로는 제가 출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무역과 관련된 것을 알고 싶어도 무역사 관련되는 거, 또 노동과 관련되는 내가 좀 노동 문제에 또 관심이 그대로 많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두루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제가 2000년 5월부터 퀵서비스를 하게 됐는데요. 33살부터. 그러면서 돈이 한 1000만원 모이니까 주식 투자를 해온 지가 한 20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카라스 모델, 투자 모델이라고 몇 번 유튜브에서 방송도 하고 했습니다. 예. 유튜브 찾아보면은 제가 좀 딱딱하고 재미없고 강의 내용이 뭐 흥미를 그렇게 유발할 만한 스타일로 제가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보기가 좀 만족스럽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이 시카라스 투자법으로서 최근에도 투자가 잘 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시나리오를 최적으로 만든 투자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한국인 어느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투자법으로 저는
요즘 수익률이 최근에 한 6% 올렸습니다. 관심 있으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은 아사달 씨름 대회에 관계된 그런 내용들을 구상했고요. 그것을 아사달 씨름 대회를 매개로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음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의 규모를 키우고 국제 정치 역학에서 어떤 지렛대로서의 보다 강한 지렛대로서의 파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하나로 묶어서 유로피안 유니언처럼 만들어서 하나의 정치체로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 길만이 한국인이 장기적으로 국제 글로벌 사회에서 국제정치적으로 권력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계체제 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과 뭐 잘해보자고 그러면은 그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는데요. 지금 보다 많이 구체화됐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카라 연합이며 그 카라 연합의 건설을 지금 연구 중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유튜브를 만들어서 한국인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짧게 마치고요. 벌써 11분이 지났네요. 오늘의 주제 카라 연합의 지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라 연합어면은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아우르는 언어가 카라어라고 예전 유튜브에서도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가 동북아시아의 언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알아보는 시간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카라 연합의 구조 모형들을 먼저 보고 여기 보면 고려 일본 어문협정이라고 있죠. 이렇게 전체적인 카라 연합 구조 모형 등에서 문화적인 측면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물적 토대 경제적인 측면, 카라 단일 통화 구축, 그리고 여기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하부 구조, 그 엄청난 토대로서 어떤 종교적 성격이 있죠. 이게 아사달 씨름대 오스무 다이카의 정신적 기초인 시카라스 철학과 신명조 정신을 상호 묶어서 제가 보면 카라 연합 일본 고려 헌법, 일본 헌법을 아우르는 카라 연합 헌법을 만든다. 거기에 중요한 문화적인 촉매제로서 언어의 장기적인 어떤 통합과 상호 이해,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기 보면 고려 일본 어문협정이라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정책적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카라 어문협정이 되는 것이죠. 이 한글을 쓰는 한국어와 가나를 쓰는 일본어가 상호 제2 외국어 수준이 아니고 준 국어 수준에서 상대방의 언어를 어릴 때부터 습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적 정서적 통합력을 구축해 나간다. 이런 장기적 목표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카라 어문협정을 체결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카라 어문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의 그 매력과 장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즉 한국어와 일본어의 그 언어적 친연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카라 연합어의 지용도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카라 연합어의 지용도는 한마디로 지도상으로 표시하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 이 토탈에서 이게 뭐냐면 카라쿠니 말인데요. 일본식으로 말하면 카라쿠니 하나시가 될 겁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카라쿠니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 보면 카라어입니다. 이 한국을 원래 고대의 한국인들은 카라쿠니라고 읽었습니다. 일본 고대의 그 한국을 훈독을 해서 카라쿠니 이렇게
기록을 했고 실제 그렇게 썼습니다. 카라는 아마 가야가 확대돼 가지고 한국 전체를 나타내는 말로 확장됐다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어와 일본어가 그럼 어디로부터 어떻게 형성되는가 해서 여기 토착어가 있을 것이고 외부로부터 유입된 언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체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그 중심이 있고 주변이 있는데요. 문법적 구조는 주로 북방 유목민족 계열과 가깝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내용이 들어가면 한자 문화권의 영향이 깊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원시 아이누어, 일본 토착어에다가 이 북방의 언어와 이게 고대 한국어가 일본 열도로 흡수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한국어 합쳐져서 일본 열도에 가서 일본어가 됐고, 그리고 고대 한국어에다가 한자, 투르크어, 몽골, 퉁구스어, 이 여진족 쪽, 만주 쪽의 언어를 퉁구스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잡종강세 융합되어 만들어진 게 한국어이다. 그래서 그것이 천년간 숙성되는 과정 속에서 일부가 일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언어는 이 카라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한마디로 한반도 남부의 말을 나누어 가진 사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정확할 겁니다. 한마디로 한반도 남부의 말을 함께 나누어 가진 사이다. 이것이 바로 카라어이며 여기는 한국어, 여기는 일본어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거기에는 이 퉁구스말, 몽골어, 투르크, 한자들이 짬뽕되어서 독특한 언어의 복잡한 언어 구성을 갖고 있다. 이것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 강의에 들어가서 이번 카라인 너는 누구인가? 카라인 너는 누구? 어떤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언어적 정체성에 있어서의 수많은 언어들이 이제 생로병사하면서 이합집산하고 그러면서 새로 카라어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어가 또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 한국인의 카라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결정짓는 그 핵심 축은 1인칭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중심의 나, 영어로 I에 대해서 자기의 에고를 형성하는 자아의 축을 형성하는 핵심 말인 1인칭 대명사를 쉽게 타인들에게 양보하지 않지요. 즉, 이 1인칭 대명사가 만들어진 또는 2인칭 대명사가 그 언어로서 주대 세력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세력이 가장 강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나라나 너를 썼던 사람들이 한국인의 중심축이 되었고 현대 한국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언어적 정체성의 핵심이다. 이 언어를 중심으로 다른 말들, 성격들이 그 생산력, 언어적 생산성의 경제성의 정도에 맞게끔 결합되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한국이라는 언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1인칭, 2인칭 대명사를 핵심 축에 놓고 언어적 정체성을 우리는 관찰해야 된다. 이거죠. 그 한국인을 만드는 그 문명의 축이 이 나, 너를 썼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 완화학적으로 나는, 너는, 나나 너는 1인칭, 2인칭 이 대명사는 어떤 언어와 유사한가 이걸 보면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보면 조르첸 조선이죠. 조르첸 중국.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영역으로 언어를 나누는데요. 여기 보면 조르첸 중국에 보면은 한자로 나자, 너 이자. 중국 발음으로는 와, 니. 우리 한국 발음으로는 아지요. 아에서 초성 니은이 사라진 게 아죠. 니은을 붙이면 아가 나가 되죠. 그래서 이
한국의 아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 나가. 그래서 이 한자를 같이 여기는 한자가 없어도 나가 워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니는 니 똑같죠. 근데 우리는 한국어는 그 음소 문자를 쓰고 성조가 없는 언어의 기본 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니가 너 뭐 그렇게도 발음하고 니 뭐 이렇게도 발음하고 지역마다 뭐 혼 섞어서 쓰고 그러죠. 한국어는 그렇게 써도 별 문제가 없는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성조가 아니죠. 여기 보면 중국어는 성조에 의해서 언어적 특성이 결정되죠. 여기 주루체너는 그럼 뭐였을까? 그래서 한국어는 중국어의 니라기보다는 이 주루첸어의 아, 니가 한반도에 와서 자리 잡았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한국인 형성의 핵심 축이었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입니다. 즉, 이 주루첸으로부터 한국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1인칭, 2인칭 대명사를 보면서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어는 상당히 다르죠. 와타시, 아나타. 이것이 어디서 이 말이 만들어졌는 탄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일본어의 그 중심축이 되는 말의 원시어에 있어서는 한국인과 일본어는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를 봤을 때는 전혀 거리가 상당히 멀게 보인다. 이거죠. 자,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는 나중에 전개하도록 하고요. 일단 한국인은 나, 너, 중국어 현재 발음에서는 원이, 과거의 한국 한자 현재 쓰고 있는 한국 한자 발음에서는 아니, 아니의 또 다른 형태가 나, 너, 나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루체너라고 봐야 된다. 주루첸.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주루첸을 중국과 한국이 문화적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역사적 맥락이랄지 그 다음에 지구 환경적 변화의 맥락에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라어는 여하튼 그런 식으로 형성됐고 이 한자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바로 주루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한자, 여기서 써있는 이 한자는 현재 중국어의 중국 관련된 한자가 아니고요. 이 한자가 한반도와 일본에 영향을 미친 것은 뭐냐면 주루첸과 관련되는 거라는 얘기죠. 주루첸은 어디서 출발했는가? 지금부터 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대표를 알아보면은요. 연대표를 알아보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중국의 역사에는 사망오제를 지나서 그 다음에 하나라가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요. 하나라는 약간 서쪽에 있었죠. 근데 하나라가 BC 21세기에서 BC 16세기까지 약 500년인가요? 500년간 지속되었고 그 하나라를 무너뜨린 게 이 상나라죠. 상은 근데 어디서 왔느냐? 역사적으로 동북방에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하나라 사람들과는 언어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무역을 하는 상업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상이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상나라가 뭐 지금은 중국사로서 얘기되는데 이것이 한국 고대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상나라가 BC 16세기에서 BC 11세기, BC 17세기에서 BC 11세기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BC 1066년에 상나라가 망합니다. 이 주나라에 의해서 망하는데요. 바로 이 상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나라는 동북방으로부터 왔는데요. 그 동북방으로 왜 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유명한 역사학계 교수이신 오시라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일단 이 상나라를 기억해 주시고요. 상나라는 BC 17세기부터 BC 11세기에 있었다. 17세기부터 11세기를 기억해 놓고 다음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우시라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이전에 제가 먼저 대강을 말씀드리면 그 강의가 보다도 실감나게 들어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게 홍산문화와 문명의 파도라고 써있죠. 여기 보면 요화 지역이죠. 여기는 요동이고 여기는 요소입니다. 여기 요화가 이렇게 흐르고요. 그것을 청동기 유물 분포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여기로부터 문명이 이 한반도 쪽으로 그리고 중국 동부 해안 쪽으로 그리고 초원지대 쪽으로 퍼져나가면서 동아시아 문명이 태동되었다. 이것을 보이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그 중심에 요하 문명이 있었고 한국의 역사와는 그 요하 문명 중에서도 홍산 문화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부분을 좀 키우면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동반도가 있고 이쪽에는 한반도죠. 요동반도가 있고 요소지역, 여기가 적봉시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이 보면은 요하 문명, 내몽고 동부, 연용성 지역, 청동기 시대의 유적 분포도를 지금 점으로 찍어 놓은 건데요. 그 밀도를 보면은 여기가 핵심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문명과 관련돼서 좀 이따가 우시라 교수의 강의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강의를 보여드리게 돼 그 강의 내용 중 핵심이 이런 겁니다. 홍산 문화의 기후라고 되어 있죠. 홍산 문화의 기후가 현재 대비 기온이 3, 4도 정도 높았다. 상당히 높은 거죠. 습도도 높았고요. 해수면도 10m 정도 지금보다 높았다. 이런 상태에서 환서해권, 황해권을 중심에 두고 전 지도의 모양이 어땠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사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 만주의 이 동북아시아의 모습이 현재하고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인가. 그 당시에 그런 각도에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강 그림에 대한 설명을 먼저 앞서서 해드리면요. 여기 8,000, 이어 BP라고 되어 있죠. People present, 현재로부터, BC가 아니고요. 현재로부터 5,000년입니다. 현재로부터 5,000년이 라인이 이거고요. 현재로부터 8,000년 라인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1만 년 전까지는 못 가고 8,000년 정도. 이 8,000년 전에 이 라인을 쭉 그어보면은 여기 보면 기온 곡선인데요. 기온이 상당히 높죠. 여기 보면 3도 내지 4도 정도. 이 라인은 현재의 평균 기온이고요. 이보다 3, 4도 높았다. 그리고 습도도 이렇게 높았다. 그리고 해수면도 이렇게 10m 정도 최전성기 때, 이게 최전성기죠.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 그러니까 BC 5,000년 전이죠. BC 2,000년을 빼니까 BC 6,000년 전에는, 지금부터 8,000년 전에는 이렇게 해수면도 높고 기온도 높고 습도 높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 보면은 여기가 5,000년이죠. 5,000년. 5,000년쯤 되고요. 그리고 5,000년 정도의 습도가 현재의 습도 정도로 떨어졌죠. 이게 근데 농사를 짓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습도의 그 포인트를 중요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쯤, 5,000년 전이면은 지금부터 4,333년, BC 2,333년이니까 지금부터 4,300년 전 이전에 단군 조선이 건립됐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고조선 건국연대를 알고 있죠. 바로 그 시기보다 좀 앞선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5,000년이에요. 그 시기의 습도가 현재의 습도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기온도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운데요.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려가서 이 부분 이 정도 되면은 현재의 기온, 현재보다 낮은 습도, 그리고 현재보다는 약간 높은 해수면이네요. 이런 정도로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그 교수님, 오시라 교수께서 강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과 왜 그 내용을 듣게 하려고 하냐면은 바로 이 지도에서 보이는 이 상나라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돼서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가 관찰하고 그걸 느껴보고 이 지리적인 위치 속에서 어떠한 역사적 변화의 단초를 제공했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나라가 이 지역, 산동반도 이 서쪽 지역, 화북평원, 황하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있는 이 지역이 상이 자리를 잡았죠. 이 상은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여기가 홍산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부터 서남 쪽으로 이동해서 이 지역을 하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차지했다. 이것이 상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홍산 문명 지역, 요하 문명 지역이니까 이 문명이 어떤 문명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그 연대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 일부가 서남 쪽으로 내려와서 이 현재 중원이라 부르는 지역을 들어가서 왜 자리 잡게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시라 교수의 강의를 요하 문명을 이해하려면 그 요하 문명이 꼽히던 시기에 요하 문명 지역의 어떤 기후 조건이나 환경 조건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요하 문명 지역의 남부, 즉 요령성 남부인데, 요거는 기온 곡선이 여기가 만년 전, 그죠? 어디입니까? 만년 전, 이게 BP로 되어 있으니까 만년 전, 5천년 전. 자, 보십시오. 한 8천년 전, 8천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기온이 기온이 확 올라갑니다. 홍산 문화가 꼽히는, 요하 문명이 꼽히는 시기에 지금보다 평균적으로 3, 4도가 높았어요. 평균 기온이. 여러분들 평균 기온이 1도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지금 엘니뇨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 짓기는 게 100년 사이에 0.2도 올라간 겁니다. 0.2도 올라가고 지금 기상이변을 하는데 4도가 올라가, 3, 4도 올라간다는 건 이건 재앙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환경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요거는 습도 곡선인데 습도가 요 8천년 전 기점으로 해서 쭉 올라갑니다. 이거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제로선이고, 습도가 지금은 건조 지역이잖아요. 그죠? 적봉 이 지역은 완전히 건조 지역이에요. 제가 있던 요령대학, 적봉대학에서 1시간 반만 가면 사막입니다. 카라친 사막이라고. 한 400km 됩니다. 남북 동서로. 지금은 건조 지역이지만 그때는 기온도 이렇게 높았고 습도도 이렇게 높았어요. 그러다가 홍산 문화가 멸망하는 기원전 3000년을 기점으로 꺾입니다. 건조 기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 이주를 합니다. 이상해요. 홍산 문화는 그렇게 꼽히다가 후기에 기원전 3000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건 뒤에 또 시간이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홍산 문화는 이미 완벽한 농경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농경에서 여러분들 습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지고 그러면 못 짓죠. 그러니까 이주하는 거예요. 유목족들은 그냥 말 타고 어디로 도망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해수면 곡선입니다. 해수면이 지금부터 거의 10m가 높은 거예요. 최전성기에 요 꼭대기점에 홍산 문화가 꼽히던 시점이에요. 지금보다 해수면이 거의 10m가 높았어요. 해수면이 10m가 높으면, 아까 얘기한 요하의 수계의 물길이 10m가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무지무지 풍부한 거죠. 그때는 제가 다른 논문도 쓴 게 있는데, 기후 조건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논문 쓴 거 해보면 당시에 요하 문명 당시에 적봉 지역이 한국의 서울 기온과 유사합니다. 한국의 서울, 조양 이런 데가 한국의 현재의 서울 기온과 비슷합니다. 기원전 4000년, 5000년 이럴 때.
그러니까 살기 좋았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면은 옆에 뭐 사막도 있고 정말 사람 살 데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농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었고 물도 풍부했고 고온 나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산동반도인데 기원전 5500년에 산동반도는 섬이었어요. 그리고 황하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황하는 그 태행산맥을 건너오면서부터 물길이 100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래로 흐르잖아요. 황하의 끝이. 근데 그거는 그 청나라 중기에 최종적으로 글로 흐른 거고 그 전에는 장강 쪽으로 흘렀어요. 여기서 태산이 있기 때문에 태산을 비켜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흘렀어요. 홍수가 한번 나면 어떨 때는 2갈래로 흐르고 3갈래로 흐르고 그랬어요. 100년, 150년 단위로 황하의 물길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홍수가 한번 나면 작은 소국 같은 건 흔적 없이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 학교 때 나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던 것 중에 하나 수나라 양계 때 저기 상해, 서주, 항주 있는 데서부터 천진, 북경까지 대운하를 둘잖아요. 야, 어떻게 대운하를 우리 이명박이 4대강 뭐 하는데도 수천억이 들고 그 짧은 기간에 이걸 어떻게 뚫었을까? 그건 뚫는 게 아니라 옛날에 황하가 흐르던 물길에 남아있는 호수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도 그래서 서주, 항주 지구 호수가 무지무지 많죠? 그게 전부 옛날에 황하가 흘렀던 흔적입니다. 그거를 수양제 때 연결해서 하나의 루트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게 대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땅에 파면 지금도 수백 년 걸릴지도 몰라요. 수천 킬로를. 그리고 기원전 2300년 때까지 2300년 정도 되면 이제 황하가 계속 흐르면서 습지가 됩니다. 뻘이 돼요, 뻘. 기원전 1300년쯤 돼야 사람이 디디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육지로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 홍도나 흑도의 경계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입니다. 홍도와 흑도의 경계선 이런 것들. 옛날에는 신석기에는 해안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여기 대련으로 이어지는 산동반도, 요동반도 사이에 섬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글로 문화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강의 잘 들으셨죠? 저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요. 저는 카라 연합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저분이 한국 역사를, 카라 연합 역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대사 부분 핵심 역량을 제공해야 된다. 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 분야에서는 가장 출중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강의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보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기후변화와 산동성 지역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죠. BC 5500년 전 홍상문화의 융성기죠. 이게 5500년, 지금으로부터 7500년 전이죠. 그리고 BC 2300년이면 당군 조선이 만들어진 바로 그 무렵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을 더하면 4300년 남짓 그 근처니까 여기가 습지였다고 그랬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고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BC 1300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라고 방금 전에 그 강의에 나옵니다. BC 3000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이네요. 자, 다른 건 얘기를 제거하고 BC 1300년이면은 아까 연대기표에 보면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기 상나라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1066년에 망했으니까 BC 1200년, 300년은
중후반기, 상나라의 중후반기 정도이다 이거죠. 이제 BC 17세기에 왔으니까 그 전부터 상나라가 내려와서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았고 중후반기가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본격화됐다. 그리고 그 상나라가 최초의 동양 문자인 갑골문을 만들어서 문명을 열었던 세력입니다. 이 하나라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 하나. 여기는 원시 시대의 사회였다면 여기는 청동규를 쓰면서 갑골문, 한자의 원류가 되는 갑골문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역사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게 이 상나라입니다. 그것이 BC 17세기부터 BC 11세기. 바로 BC 14세기죠. BC 1400년, 300년이면 그 당시에 여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 부분이 BC 1300년 상나라 시대 때가 되면은 엄청난 곡창지대가 되고 이 부분은 척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홍산문화 시절에는 농업의 상한선이 이 만주 북쪽을 넘어섰을 거라고 봐요. 훨씬 더. 그리고 지금의 알타이산 근처가 바로 이제 투르크 쪽에 원 거주지였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돌골죠. 돌골은 그 알타이산, 황금산을 중심으로 태동했던 민족이 그 투르크족입니다. 그네들은 그쪽에 이 당시에도 홍산문화 시절에도 이 문명의 주변부에 머물렀겠죠. 알타이는 한참 머니까. 그리고 이 바다로부터 멀기 때문에 거기는 유목지대로 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되는 농업 문명은 지금의 만주를 넘어서 몽골 초원까지도 농경이 가능한 지대였다. 그리고 그 문명을 주도했던 중심권은 이 바다와 육지가 상호 만나는 고대에는 이 바닷길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이 무역 루트를 장악하면서도 대륙을 내려다 한눈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중심부의 동아시아 문명의 최초의 그 신석기 문명부터 시작해서 차츰 해서 그 홍산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명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여기 상나라가 설 무렵에 이 시기 정도 되면은 이 지역이 건조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북쪽으로부터는 투르크나 몽골의 유목민 집단이 기승을 부르면서 추워지니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인구, 그동안에 증가했던 따뜻한 기후 속에서 증가했던 인구들이 환경 압박에 의해 가지고 북방이 타이가 지역으로 바뀌고 시베리아 지역이 그 환경의 기후대의 압력을 못 이겨서 남쪽으로 살 길을 찾아서 내려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 지역도 농경이 잘 안 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 문명이 그 생산력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으로부터 투르크와 몽골 계통이 유목민이 돼가지고 이 지역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보면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쯤으로 보이고 그것이 고조선, 조르첸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 그리고 청동기가 만들어지고 전쟁의 시대로 인류의 역사, 그 전쟁의 시대라는 건 사실은 유목세계와 농경지대의 투쟁의 역사로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역사는 지금부터 5000년 전쯤으로 일반적으로 봐지는 것이며 그 시대에 국가가 출현하고 그러면 전사 집단이 기승을 부르고 그러면서 이 환경 압박이 북쪽으로부터 가해짐으로써 이 문명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이 보다 따뜻한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그 한 부류가 여기 요동반도의 서쪽 이 부분 해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에 다시 자리를 잡았고 이것은 학자들을 이게 고조선 문명의 출발이라고 조르첸 문명이 여기서 출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홍산 문화는 조르첸 문명의 조상 문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문명이 기후가 척박해지면 붕괴하기 때문에 일부가 이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한 부류 이 문명의 일부가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동하면서 이쪽이 이제 농경 가능한 지대로 여기처럼 바뀌게 되니까 이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늪지대일 때 그 서쪽에 자리 잡고 있던 하족, 지금 중국 사람들의 원류가 되는 하족을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렇게 BC 17세기부터 BC 11세기까지 상나라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명은 이 홍산 문명이 기후가 척박해지면서 붕괴되면서 양날개, 동쪽으로 갔던 사람은 고조선 문명을, 조르첸 문명을 만들어내서 이 지역을, 국가를 형성해가고, 서쪽으로 갔던 사람들은 이 상 문명을 만들어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상나라가 아까 말했던 BC 11세기가 돼서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 동북방으로 쫓깁니다. 그래서 이게 고주국이라는 나라로도 유민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기자가 그 지역에 또 봉해지고, 기자가 이 상나라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러면서 천천히 이 중원이 샹산렉이, 원래는 이게 샹산렉이 없던 지대였죠. 홍산문화 시대에는 여기 샹산렉이 없던, 중국 대륙의 샹산렉이 빈약했던 겁니다. 홍산문화 시대에는 여기가 중심권이고, 이 만주 북부의 이 거대한 평원이 샹산렉에 기초했으며, 그걸 기초로 이 몽골 초원과 이 서북방의 투르크를 제압하고 있었죠. 이 문명이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해로를 통해서 일본 열도까지 서쪽으로 이 동진아, 중국 동부 해안을 따서 이 지역의 문명의 중심권으로서 이 만주 지역의 대평원을 축을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 문명의 그 자양분을 삼아서 이 홍산 문화가 융성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8,000년부터 5,000년 사이였다. 약 3,000년간 융성했다. 그 이후로 붕괴돼서 이쪽으로는 고조선 문명, 조르첸 문명이 여기서 성장해 가고, 서쪽으로는 상 문명이 자리 잡았다. 원래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중국의 하족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주나라에서 멸망하면서 이 일부 세력이 동북방으로 다시 본래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점점 한반도로 그 문명의 영향을 중원 대륙의 하족의, 즉 주나라 팽창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서 여기는 춘추 전국으로 넘어가지요.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문명의 패권이 홍산에서 이 황하를 중심으로 황하로 이 샹산력이 훨씬 강력했기 때문에 여기는 보다 더 척박해지고, 그래서 문명의 중심이 이 적봉 지역의 홍산에서 황하로 기후 변화에 의해서 패권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 세력이 결국은 동북방으로 넘어가서 이 한반도 지역으로 들어와서 조르첸 문명을 형성했고, 근데 이 상도, 홍산 문화로부터 나왔던 이 상조차도 이 중원 대륙의 하족에게 밀려서 동북방으로 피난길을 떠나야 했다. 망명. 그러면서 원래의 조르첸 문명에 편입되어가는, 그리고 이것이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자 문명이, 이 지역이 확실한 황하 문명이 중심권이 되죠. 그리고 이쪽 문명이 잊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명에 대한 기억이 한국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홍산 문화가 발굴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인들은 바로 이제 이 부분, 이 역사의 빈 페이지를 고조선이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 한사군은 이전에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홍산과 상나라가 이 부분의 공백의 역사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즉, 홍산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그 제야 사학께서 말하는 환당국에 나오는 그 환과 관련되는 역사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카라 연합의 역사의 출발을 홍산 문화와 상 문명을 시작으로 해서 중원의 황하 지역으로부터 패퇴해 오는 과정 속에서 대륙의 하를
머금고 후대로 오면서 점점 한반도와 일본 열도로 자기들의 문명의 출구를 찾아갔다. 이것이 바로 카라 연합의 상고시대의 역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의 중심어가 이 상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한자 문화권이 중심이 돼서 초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어가 형성해갖고 그 전부터 이미 북방 투르크와 몽골이 이쪽을 원시시대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제는 북방이 척박해졌기 때문에 유목세계가 세력의 흥기를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면서 이제부터는 역사는 바로 이 사람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게 투르크 민족의 나라들인데요. 현재 여기 보면 투르크메니스탄도 있죠. 이게 타지키스탄은 이제 페르시아 쪽 이란과 계통이 비슷한 민족인데요. 이게 다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쪽에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고대에는 이 사람들의 몽골 초원 북부까지 영향을 미치며 훈 제국을 형성했던 주축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북방으로부터 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방으로부터 유목민족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의 세력이 점점 중국 북부와 한반도 북부를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역사 시대로 전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한국어가 말 그대로 잡종 강세를 일으키면서 형성돼 가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어가 형성되어 갔던 것이다. 그래서 카라오의 언어는 초기 문명의 선진 문명이었던 상문명, 홍산문명, 그리고 홍산문명에서 상문명, 그리고 상문명에서의 갑골문과 한자의 발명, 거기서 언어가 형성됐던 사람들이 즉 홍산문명에서 형성된 그 언어가 기반이 돼서 한자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국인의 문화적 선점을 하면서 주축 멤버로 성장해 갔다. 그래서 한국어의 1인칭, 2인칭 대명사는 나, 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반도 남부의 토착 세력 그리고 북방으로 들어왔던 투르크와 그 다음에 퉁구스 그 다음에 몽골 지금은 그 분화했지만 고대에는 그렇게 분화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 사람들이 한반도를 압박하면서 한국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투르크, 주르첸, 중국 이렇게 5개 지역으로 언어권을 나눠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중심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고 만들어졌는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칭 대명사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다르죠. 한국어와의 가장 가까운 1인칭, 2인칭 대명사는 쭈르체너에 있다. 중국어가 아니에요. 쭈르체너. 홍산 문화와 상나라와 관계되는 그 언어로부터 나, 너가 나왔다. 이것이죠. 그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본어의 와타시는 1인칭, 2인칭 대명사, 일본어와는 1인칭 대명사에서는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족 명칭으로 들어가면 또 재밌습니다. 한국의 형, 이거는 주르첸 문명하고 관계 있죠. 한자, 주르첸. 주르첸 문명하면 한자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갑골문과 관련되니까. 여기 보면 형제, 중국발로 숑디, 그런데 이게 숑, 그런데 한국은 형 그러죠. 남자, 윗사람, 형제의 윗사람을 형이라 부르죠. 그리고 이건 주르첸에서 온 겁니다. 주르첸의 형에서 온 거죠. 그리고 오빠는 주르첸은 그렇지 중국어에는 없어요. 어디 있느냐? 이거 뭐 투르크어에 오빠가 있죠. 투르크어에서는 여자 형제들 간에서 여자의 윗 형제, 여성인 윗사람을 형제 간에 오빠라고 부른답니다. 오빠. 근데 이 오빠가 한국어에서는 여자 형제가 남자
여자 형제가 남자 형제 윗사람을 부를 때 오빠라고 부르죠. 그래서 쓰임새가 바뀐 겁니다. 근데 분명해서 이 오빠는 투르크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니는 일본어와 또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 온이라고 있죠. 일본어에서는 온이 그러면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윗사람 형제를 말한 겁니다. 윗사람 형제 중에 윗사람. 뭐 온에도 있고요. 근데 온에는 한국어는 없고 온이만 남아있죠. 온이만. 온이가 언니죠. 여자 형제들 간의 윗사람을 언니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아우, 아그. 요거는 뭐냐면 투르크와 관계, 퉁구스와 관계 있어요. 퉁구스. 이게 몽골 퉁구스와 관계 있어요. 여기 보면 아흐. 그러면 이게 이 몽골어로 그 형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흐. 그리고 요즘에는 아그라고 그래요. 아그. 시골 말로 옛날에 그 아그들 그랬거든요. 아그. 이거는 뭐 여진어와 관계, 퉁구스와 관계 있죠. 아그는 몽골 퉁구스와 관계 있어요. 언니는 일본어와 관계 있고, 이게 한반도 토종어죠, 이게. 한국어의 원래 토종어예요. 한반도 남부의 토종어. 일본어는 이게 두 개 살아있는 거죠. 한국어가 고대 원래 이게 북방 투르크랄지 몽골랄지 이 사람들이 남방으로 정복해 오기 전에 한국어의 그 모습인 겁니다. 온해가.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에는 일본어에는 이 온이로서 공통점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yes, 독일어에서는 야 그러죠. 긍정의 말을 예 하는 대답. 한국어의 yes와 예가 똑같죠. 게르만어하고 같아요. 게르만어. 독일어 야, 영어의 yes. s가 탈락될 수 있죠. 야, 똑같죠. 한국어의 예 발음, 긍정을 답하는 예는 놀라운 거죠. 게르만어하고 같습니다. 게르만. 이 한반도로부터 서쪽으로 쭉 유라시아 초원을 따라서 가면은 예라고 말을 하는 긍정어를 쓰는 족속들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어느 곳에서는 못 봤어요. 투르크에도 그거가 없습니다. 투르크에도 예가 없어요. 에벳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보면 에벳 이게 터키어예요. 같은 투르크계 통해 터키어에서는 에벳이라고 해요. 예스를. 이거는 하 그런데 이 하는 같은 투르크인데 이건 우즈벡에서는 하라고 합니다. 우즈벡의 예스는 하예요. 한국어는 중국어는 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예스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근데 재밌는 것은 보면 일본어의 하이가 투르크의 한 일파인 우즈벡의 하하고 제가 보면 같다고 봐요. 하이, 하, 예스를 투르크 우즈벡어에서는 하가 일본어의 하이와 같다. 놀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르크에서는 예 해당하는 게 없어요. 게르만어에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게르만어 쪽에 숫자가 한국어하고 유사해요. 1, 2, 3. 자음을 보세요. 1, 한. 리을 탈락하고, 리을 떼고 두 할 수 있죠. 투, 똑같죠. 셋, 자음을 보세요. 3. 이빨 소리죠. 3, 비슷하죠. 셋, 쓸. 그 다음에 가다, 고, 고, 어머니, 똑같습니다. 게르만어에 비슷해요. 게헨지, 독일어, 영어의 고, 가다, 독일어의 게헨, 어머니, 재미있어서 한국어가 게르만어 계통, 튜트너 계통의 유럽어의 예스하고 똑같습니다. 야, 놀라운 거, 희한합니다, 이게. 그리고 일본어는 숫자에, 일본말로 가다치, 숫자가 전혀 달라. 이거는 오히려 백제의 지배계급의 말과 비슷합니다. 밀, 후다츠, 둘, 히토츠. 이게 전혀 한국어하고 다릅니다. 이것이, 이건 다르고요. 자, 이리저리를 볼까요? 이리저리는 이게 한자입니다. 앞에는 한자는 아닐 수 있는데, 한자하고 똑같습니다. 리 마을리라고 그러는, 마을리 하면서 마을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리는 중국어에서 장소, 영어로 place에 해당합니다. place.
이쪽 장소 저쪽 장소 나타나요. 이리저리.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이리저리 하는데요. 그 지시대명사가 중국어하고는 좀 다른데 유사해요. 여기 보면 중국어에서는 쩌리나리 그러죠. 쩌리나리. 우리는 이리저리. 한국에서는 이리저리. 중국어에서는 쩌리나리. 이런 계통적으로 보면은 이 비슷한 거 보면은 중국어 비슷한 거 이거는 주루천에서 왔다 저는 보고 있어요. 네거리도 주루천, 거리, 리. 우리 사거리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네거리 그랬어요. 네 대다가 한국의 넷이죠. 거기에 거리, 리, 플레이스. 또 한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찌꼬찌. 이 찌는 한국어에 있어요. 저쪽, 이쪽 저쪽 할 때. 근데 이쪽은 이제 고를 쓰죠. 한국어 어원이 같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인 그래요. 인. 이건 테르. 저것 할 때 뭐냐면은 올리고요. 몽고로입니다. 몽고로. 또 이게 몽고로의 영향을 받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하고 저는 중국의 저하고 나하고는 전혀 달라요. 오히려 뭐에 가깝냐? 이 할 때 인 그렇게 하는데 인 비슷하죠. 니은이 달라가면 인이 이죠. 테르 하는데 테르가 국외음화 되면 쩌르로 발음될 수 있어요. 디귿과 치읓. 티귿과 치읓은 호환성이 있습니다. 인류 언어에서. 정거장 덩거당 하듯이 테르 쩌르 인에다가 이거는 이제 주르체너 마을리자 플레이스가 결합된 거죠. 이거는 몽골 투르크에서 온 걸로 보이고요. 리는 주르체너의 한자 결합하고 단순화된 거죠. 언어는 단순하고 편하게 써야 되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말을 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성성기라고 되어 있죠. 여성성기. 이걸 보면 한국은의 원류가 아까 말하는 홍산과 상나라 지금 베이징 부근 이거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주르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 여성성기로 이렇게 발음하죠. 제가 발음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중국 베이징 방언에 제가 우연히 중국어 사전을 보다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 베이징 방언 해가지고 발음이 한자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발음만 적어놨는데 발음이 이렇게 합니다. 빠즈. 중국 베이징 방언의 여성 성기를 빠즈 그럽니다. 빠즈 성조를 집어넣어서. 근데 빠즈인데 자음을 보세요. 입술 소리고 이빨 소리 지읒 아닙니까? 같은 거죠. 왜 이걸 제가 소개해 드리냐면은 여성 성기라는 것은 은밀한 것이고 쉽게 입으로 그 말을 토해내고 그러면서 함부로 쓰고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좀 숨기고 싶은 언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쓰는 언어인데 이게 대외적으로 쉽게 이렇게 전파되고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이민족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부족끼리만 오랫동안 쓰면서 은밀한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은밀히 유지될 수 있는 언어인 거죠. 그런 언어가 한국어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베이징 방언이 한국어의 여성 성기어로 자리 잡고 있다. 남장 성기도 그 한자라고 봐야 돼요. 아들 자자에서 중발하면 찌즈 그럴 수 있어요. 남사 성기는 찌즈 이것이 아마 그렇게 한국어에는 중국의 지즈 이런 것들이 한국어에는 아 발음으로 많이 납니다. 뭐 일사자도 중국 발음에서는 즈 그래요. 즈. 일본 발음에서는 지. 우리는 사 그러잖아요. 일사자. 그런 것처럼 빠즈 이렇게 여성성기. 자 발음은 뭐 좀 쑥스러우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 은밀한 부분에 해당하는 명사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베이징 방언하고 그러니까 베이징 지역이 주르첸의 홍산 문화와 가깝고 그 루트에서 상나라가 만들어지는 딱 그 지역이죠. 그게 바로
과거에 주루첸 지역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의 중심축은 주루첸어와 관계가 있다 이거죠. 현대 중국어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루첸어는 현대 중국어의 문법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고대 기록에 하나라족과 상족은 언어가 달랐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오히려 몽골 투르크 계통과 가까웠을 거예요. 왜? 그 홍산 문화가 건조지대가 아니고 기후가 아주 좋아가지고 습도도 높고 그럴 때 농경지대가 넓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의 몽골 초원 투르크 지역까지도 그 사람들이 고대에 농사를 짓고 자랐을 수 있어요. 기후대가 건조해지니까는 농경을 버리고 유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서쪽에 있었던 알타이 산맥 지역의 투르크로부터의 압력이 점점 동남방으로 강화되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투르크가 엄청난 춘추 전국 시대에 이르면은 그 북방에 훈누 제국을 유목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뭐 홍산 문화가 무너진 지 옛날이고, 그런데 이제 농경지대 문명으로 완전히 바뀌고, 한반도 북부도 농경지대 문명이고, 중국 화북지역 전부 농경. 근데 이제 그 화북지역, 아까 말했던 그 오시라 교수의 말처럼 산동반도 근처로 해서 항하 지역이 엄청난 옥토로 바뀌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그 역사적 문명의 축이 사회적 생산 기반이 워낙 거기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우리들의 기억의 역사 속에서 황하 문명만 남게 되는 거죠. 홍산 문화와 상 문명은 잊혀진 옛날의 얘기가 된 거예요. 원래 한국인들의 문명의 뿌리인데 그게. 그래서 이 언어를 보면은 한국어가 그 주루첸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루첸 언어는 지금의 중국어와는 문법이 달랐을 거예요. 오히려 몽골 투르크와 문법이 비슷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썼고요. 그걸 또 이렇게 여기 또 다른 걸 또 볼까요? 여기 보면은 주격 조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주격 조사. 한국어와 일본어는 주격 조사가 일치합니다. 뭐가 가가 정확히 일치해요. 이게 주격 조사로 보면은 한국어와 일본어는 친연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1인칭, 2인칭 대명사는 그 문명의 축이 뭐냐면 북방 주루첸으로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문법적 체계에서 주격 조사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기본적 축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친연성이 있죠. 문법적으로는 아주 가깝죠. 그리고 이 가와 와가 쓰여져. 와는 한정적 의미, 나는 할 때 넌에 해당하는, 우리는 그게 이제 주격 조사가 아니고 이게 보조사에 보면은 은는이 여기에 분류가 따로 돼 있죠. 우리나라의 과거에 주격과 관련되는 것들은 은는, 여기 보면 이 가가 있었죠. 이거 복격으로 되죠. 이는. 이 전부 주격과 관련된 걸로 한때는 배웠습니다. 여기 가, 이, 여기에 은는, 이게 주격과 관련돼 있죠. 이걸 일본어와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어와 한국어가 문법적으로 주격 조사에서 아주 밀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가 일치하고요. 와는 사라진 거예요. 한반도에 원래는 가가 와가 있었다고 봐요. 한반도 남부의 원래 토종들의 언어는 가와 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일본 열도로 한반도 북부에서 밀고 내려오니까 투르크, 유목, 몽골, 퉁구스 계열이 밀고 내려오고, 주루첸도 세력도 바닷길을 따라서 자꾸 내려오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와가 생명력을 잃은 거죠. 그걸 뭐가 대체했느냐? 똑같은 기능을 하는 은는에 해당하는 북방어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남방어 가는 살아남았는데 북방어 은는이 유목 계열의 언어, 그리고 주루첸 계열의 언어, 좀 있으면 그걸 내가 보여드릴 겁니다. 언어가 은는 자리를, 와를 쫓아낸 거죠. 그 자리에 은는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주루첸 언어에서 또 뭐가 수입되느냐? 이가 수입돼요. 원래는 이것이 이시자였어요. 이시자. 오르시자처럼 말하는 이시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자를 저한테 가르쳤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오르시자를 오르시라고도 하고 이시라고도 읽는다. 이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시가 왜 이 시지? 그 시자가 이것 할 때 이 시, 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격, 복격으로 주어 다음에 쓰는 이것이 저것이 할 때 그 이예요. 이. 이것이 저것이. 그 이예요. 주르첸어죠. 주르첸. 오를 시자, 이 시자. 제가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이거 그러죠. 중국에서는 저거 그러는데 이 저가 아니고 우리는 이를 쓰죠. 몽골어와 관계 있죠. 이는 이거. 근데 시를 붙이면 이것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걸 이 시자로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가르쳐줬거든요. 이시. 오르시라고 되는. 근데 이시 할 때 이시는 중국에서는 주격 조사가 아니에요. 영어의 비인칭 동사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한국어에 와갖고는 이것이 주격, 주어 다음에 오는 약간 복격으로 쓰는, 아까 이 부분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복격 2로 바뀐 거예요. 그게. 이렇게 바로. 이것이, 여기 보면 시가 쓰잖아요. 쩌쥐시, 근데 바로 이것이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이, 이거 다음에 이 오르시를 넣으면 이것이 돼요. 이것이. 시가 앞으로 와가지고 이것저것이 된 거죠. 이것저것. 아까 쩔가, 몽골어에 쩔가 있었죠. 인이 있었고, 인가, 저것, 그 된 거죠. 근데 이 시는 나중에 향가를 보여드릴 텐데, 향가에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사시팔릉,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 향가, 찬기파란가예요. 찬기파란가, 이게 뭐라고 해석되냐, 머리 가란 물서리에, 뭐 이렇게 되는데요. 참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근데, 저는 난 모리가, 먼저 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모래사자예요, 모래사자. 모래가, 이 말이에요. 이게 모래이죠, 모래이. 근데 이 시자를 쓰잖아요. 이거 뭐라고 했나? 머리, 갈은. 여덟 팔자를 나누다로 해석하고, 갈은은, 이게 향차를 이렇게 썼죠, 옛날에. 그 정도 해석하고. 여기 아랫부분에 또 있습니다. 눈설자잖아요. 눈이, 주격, 복격으로 이 시자를 쓴 거예요. 원래는 중국어에서는 이게 비동사인데, 한국어에 돼갖고 이게 주격 보조사로 성격이 바뀐 거죠. 이건 눈이라도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김환진 씨가 해독해놓은 건데요. 이게 창기파란가를 현대 국어로 김환진 씨가 해독해놓은 겁니다. 그게 눈이라도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 이제 주격, 복격의 의미하고는 다르게 썼네요. 근데 하여튼 이 시자를 썼습니다. 이시입니다, 이게. 그 이시, 그러니까 중국어에서는 이시의 의미가 없죠. 시, yes 할 때 시 쓰고, 워시, 신상, 워시, 니시 할 때 그 주격, 영어의 비동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존재 상태.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이게 주어 복격으로 여기에서 보이듯이 성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격 조사 비슷한 성격을 하는 게 한국의 가, 이, 은는, 이, 가가 한국 토종어 가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북방에서 온 언어로 그 자리를 이런 것들이 차지한 거예요. 와에 해당하는 은는 하나가 같은 거죠. 이도 수용이 돼서 언어가 풍부해졌죠. 한국어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의문격의 그 종교를 보면요. 뭐뭐 했습니다. 할 때 다 있죠. 다. 일본어도 있습니다. 다. 요도 있죠. 일본어에. 까도 있죠. 이건 남방어라고 봐요. 남쪽에. 북방에서는 이런 말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 요는 몽골어에 있습니다. 이 다는 중국어에 있어요. 여기. 떠. 중국말로 하우더. 그러면 좋다는 뜻이거든요. 하우더. 이게 소유격으로도 쓰긴 하는데 하우더 할 때는 그게 그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종교로적 성격을 갖춥니다. 하우더. 좋다. 다의 성격이 있죠. 그 다음에 비. 서술격, 의문격, 까, 나, 다, 요, 까 다 있죠. 나도 있어요. 일본어에.
나 있습니다. 너 했나 잘했나 할 때 나 일본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르 우리는 두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다 할 때 두 동사에 해당하는 동사 원형이 하죠. 뭐 사전적으로는 하다 이렇게 찾는데 원래는 하 이 소리입니다. 하가 일본어에서는 스르예요. 스르. 이게 희응이 기음을 토해낼 때 이빨을 스치는 소리로서 정착이 된 거죠. 그런 것은 나중에 이제 설명하면은 이게 사전은 같은 말인 겁니다. 하가 이게 몽골어도 흐가 있어요. 흐. 동사의 끄트머리에 흐가 옵니다. 두적 성격이 있죠. 일본어에도 흐가 스르로 정착이 된 거예요. 시대, 희서, 혀 말어, 혀. 그 스르 일본어가 좀 발음을 좁게 발음해요. 입을 많이 벌리지 않고 그런 것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관형격 조사는 일본어와 한국이 다릅니다. 이는 이 몽골어 투르크하고 유사해요. 인, 원, 이건 유사한데 제가 보면 일본어에 의해 소위 관형격 의에 해당하는 이 너는 오히려 더가 바뀐 게 아닌가 저는 봐요. 더 혓바닥을 혀로 이빨 사이를 차잖아요. 워더 중국에서는 이게 소유격으로 쓰죠. 워더 할 때, 너 나의 워더 노죠. 더가 일본어로 정착할 때 너가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어의 노는 더 우리의 저기 더가 바뀐 게 아닌 이 노로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내피셜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국어의 의는 이게 투르크 몽골에 있는 게 북방어가 단순화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격을 보면 한국어와 일본어가 친연성을 볼 수 있어요. 주격 조사에서 가가 일치하고 목적격 조사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는 일치합니다. 한국어가 이제 받침음이 발달되다 보니까 앞에 어떤 각을 받침이 왔을 때는 억을 쓰죠. 그런데 가를 할 때는 받침이 없을 때는 늘을 쓰죠. 음소 문자를 쓰다 보니 그런 것인데 원형은 을이에요. 을. 일본어에서는 을에서 리을이 탈락하면 으가 되죠. 으가 오라고 표현해요. 오. 어원이 같은 겁니다. 을과 오는 리을이 탈락하면 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목격적 조사가 일치한다. 어원상. 몽골어는 이게 한국어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개, 으로, 방향격, 수당격으로 도구격으로 쓰기도 하죠. 으로. 으르, 한국어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목적격이도 써요. 근데 이것은 모음 조화를 지켜야 됩니다. 터키어에서는 목적격이 니에, 니. 터키에서는 이고, 우즈베크어에서는 니. 근데 비슷한 겁니다. 니야, 이하고 같은 거예요. 얘네들은 좀 투르크하고 터키가 많이 떨어져 있어도 문법적으로 거의 변화가 차이가 없습니다. 갈라진 연대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요. 투르크어들은. 그다음 복격 이 아까 했고요. 오를 시자가 변한 이것이 한국어에 수용된 거예요. 이 주르첸노 이분 주르첸노라고 보지 않고 이건 중국어 신라어의 영향을 사람들이 시를 아까 창기프랑가에서 봤듯이 그 상차를 만들 때 그러면서 언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로 나중에 바뀐 겁니다. 이것이 저것이 할 때 사실은 이 오를 시자인 겁니다. 중국어에서는 이게 주격조사가 아니고 영어의 비동사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부사격, 도격, 초속격 보면은 이런 것들은 북방어에서 다 왔어요. 뭐뭐에서, 뭐뭐에 이런 것들은 어디가 있느냐? 대, 뭐뭐 하는 가운데 대 있잖아요. 대. 이런 거는 일본어에 대 있죠. 애도 이게 애거든요. 애 한국어에 있죠. 이게 북방어에서 일본어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니는 우리말에도 있긴 있습니다. 나란히 할 때 니. 우리말에 히하고 유사한 거예요. 히. 근데 이건 주로 부사격 조사로 많이 씁니다. 일본에서는. 대격에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일본어가 우리보다는 이걸 더 많이 써요. 우리는 다른 말로 이 부사격 조사를 많이 쓰죠. 이게 부사격 조사가 일본어에서는 거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사격 조사가. 근데 한국어는 굉장히 다양하죠.
보면은 으스 에서입니다. 에서. 이게 몽골어입니다. 몽골어의 으스, 어스, 아스. 이게 모음 조화에 의해서 앞에 음이 뭐가 왔는가에 따라서 그 양성 모음이면 양성 모음을 써주고 음성 모음이면은 으르도 으스, 으르도 거기에 맞춰서 양성일 때는 양성, 음성일 때는 음성 모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음 조화가 한국어하고 일본어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 모음 조화가 북방어로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몽골어에도 그렇게 아주 대단한 건 아니고 여하튼 이럴 때는 모음 조화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투르크어로 가면 이 모음 조화가 철저히 해야 돼요. 특히 서쪽 터키에 가까운 투르크어일수록 이 모음 조화는 절대적입니다. 투르크어에서의 모음 조화의 붕괴는 문법의 붕괴를 가져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모음 조화를 철저히. 그래서 투르크어는 모음 조화의 언어다. 모음 조화의 예술이다. 이렇게 언어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 있죠. 대. 에서, 대, 에. 여기 한국어의 대, 에서. 투르크어에 있습니다. 투르크어의 몽골어에서는 으스, 으르는 몽골어에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면 방향적 조사에 으로, 에서, 이런 것들은 몽골어에서 다 들어온 겁니다. 몽골어에서 으스, 으르, 몽골어 일치예요. 에게, 이런 것은 몽골어에서 온 거예요. 에게도. 에, 이런 것들은 투르크에서 온 거예요. 방향적에 보면, 에, 이것은 모음 조화에 의해서 두 개를 써놓은 겁니다. 으로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에라는 어떤 정태적인 의미가 있는데, 투르크에서는 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약간 보다 동태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사이긴 한데. 그다음에 호격, 부를 때 쓰는 거. 아무개야, 그것은 북방어에 다 있습니다. 단 투르크어에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중국어에도 있습니다. 왜 중국어에도 이 북방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자의 표기 남아 있어요. 중국어에도 사람 부를 때 야를 씁니다. 몽골어도 씁니다. 태무지나 할 때 아를 붙입니다. 일본어도 있어요. 옛날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일본어로 이제 한국 배우가 하긴 하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직 출세하기 전에 빈천한 위치에 있을 때 그 주인인 오다 노부나가가 토요토미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루와 이렇게 부릅니다. 사루와. 사루가 일본말로 원숭이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못생게 별로 외모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죠. 원숭이처럼 생겼다 해서 오다 노부나가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수하로 있으면서 어릴 때 사루와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루, 원숭아 이 소리예요. 그게 아가 붙어요. 그러면서 일본어에도 북방에서 들어온 이 호격조사 아가 있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 섬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북방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일본어가. 이거 전부 북방어에 다 있습니다. 대도. 이 대, 일본어에 다 들어간 겁니다. 애도 북방어의 유목 민족의 언어가 애가 들어와 있죠. 이 대경 니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 은혜지는 일본 열도의 언어예요. 그 다음에 접속사 와, 과, 랑, 벼, 고, 면. 한국어에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일본어에는 해당하는 게 와에 해당하는 게 도, 랑에 해당하는 게 야, 하, 고에 해당하는 게 동사 다음에 시, 그 다음에 하면에 해당하는 게 바거든요. 바를 잘 봐요. 바의 입술소리죠. 면에 어디서 왔을까요? 이 둘 다 제가 보기에는 주르체너에서 온 거예요. 주르체. 중국어 내지는 주르체너에서 온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나머 그러면 한국어로 하면은 그 기자를 써갖고 김어 그러면 그 기자를 쓰고 이걸 발음하면 김어. 근데 한국어는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발음을 많이 넣어줘. 그러면 바 이건 주르체너와 관계가 있어요. 일본어에도 주르체너적 성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게 나도 주르체너에서 온 거예요. 나도. 그리고 보조사 아까 읽는 했고요. 도, 만, 까지, 조차, 부터 이것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일본어는
은는에 해당하는 게 와라 그러죠. 일본어. 와타시와 나는 이렇게. 뭐는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답게 무슨 뭐뿐 만 이런 뜻이죠. 답게 일본말로. 마대는 뭐뭐까지 그런 건 다릅니다. 일본어와. 까라는 뭐뭐로부터 부터가 일본어에서는 까라죠. 근데 이 보면은 이 몽고로의 보조격 조사 은는이 몽고로에 있어요. 너가 있어요. 이 주격 보조사로 이게 둘 다 쓰는데요. 보로를 쓸 때도 있고 너를 쓸 때도 있는데 몽골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너가 용법이 정확하게 이 은는하고 일치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 여기 보면은 중국어에 있어요. 중국어. 제가 보면 주루천어에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중국어에 너 이렇게 발음하는데 니 내지는 너라고 발음하는데 그 예시를 제가 중국 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놀라운 걸 발견한 겁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의문의 의기를 나타냄이라고 써있죠. 니 어조사 니자고 니 뭐라고 이 보면은 직접 예문을 하나 보죠. 니 완세이나 니 완세이나 해석이 누구에게 묻냐. 우리가 니도 너가 한국식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에게 묻니? 에게는 북방에서 왔고 너는 주루천어에 있죠. 한자 그러니까 주루천어가 중국하고 유사한 거예요. 말은 섞여 있는 거죠. 주루천어하고 중국 한자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주루천은 주로 기자조선과 관련되는 주루천입니다. 또 다른 주루천이 있죠. 그것은 그 상나라가 망하고 기자를 통해서 밀려 들어오는 그 주루천이 아니고 홍산 문명이 건조지도로 바뀌면서 붕괴되어 갈 때 동쪽으로 와서 요동방도 지역에 만들었던 상나라가 오기 전에, 상나라가 붕괴되기 훨씬 전에 기원전 2333년에 만들었던 그 조르첸,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고조선, 바로 오늘날의 해성시에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밝혔습니다. 그 주루첸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나는 나중에 그 상문명이 동북방으로 쫓겨나고 그게 한반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그래서 그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요. 한자를 그 상문명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문명으로부터 기자 주루첸이 나오고요. 그래서 옛날에 원래 주루첸과 기자 주루첸은 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 둘 다를 주루첸으로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홍산이 붕괴되면서 동쪽으로 갔을 때 주루첸과 그 다음에 홍산에서 서쪽으로 갔다가 상을 건립했고 한 700년 살다가 상이 붕괴되면서 동북방으로 도망왔던 기자 주루첸 모두 한국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둘 다 홍산 문명으로부터 출발했던 문명입니다. 홍산 문명으로부터 동남방으로 간 게 주루첸 문명이고 서쪽으로 간 게 지금의 산동반도와 화북평원에 자리 잡았던 그게 상 문명인 것이죠. 이것이 계속 중국의 화족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동북방으로 밀리고 만주와 한반도로 밀려난 게 오늘의 한국인들의 언어를 형성하게 됐고 문명을 형성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이건 니완쉐이나 너 누구한테 묻냐 이 말이야. 이때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 이렇게 했습니다. 니 쌈마 니 쌈마 띠알 예 뿌지다오나 내가 어떻게 조금도 몰랐을까 이런 말이죠. 나 지다오 알다. 그 다음에 여기 다 따온 날 칠러나 그는 어디에 갔었지? 나 여기다 집어넣었죠. 우리의 그 의문격 조사인 뭐뭐 했냐, 뭐뭐 했니, 뭐뭐 했나 다 이 어조사 니자와 관계 있는 겁니다. 이게 주루체너가 한국어에 자리 잡은 것이 뭐뭐 했니, 뭐뭐 했냐 이 말이라는 거죠. 한국어에 이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주루체너다 이 말이죠. 그 말고도 여기 보면 주어에 이게 이 똑같은 이 한자가 주어의 다음에 쓰인다고 돼 있죠.
뭐뭐로 말하자면 뭐뭇에 이르러서는 뭐뭐는 나로 말하자면 나는 너 그럴 때 쓴다는 거예요. 나는 너는 할 때 은눈에 해당하는 거다. 우리 한국어의 은눈에 해당하는 이 복격조사에 이 니하고 똑같은 겁니다. 발음이 나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볼까요? 예문을 보면은 금방 이해할 겁니다. 라오마너 마구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죠. 라오마너 시완 난지우 무슨 말이냐? 마구는 농구를 좋아하고 라고 되어 있죠. 마구는 시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란조는 뭐예요? 농구를 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구 라오마너 시완 란조 샤오장나 장군은 시완 조치 축구를 좋아한대요. 워나 나오죠. 워나 나는 아나 아로 바꿔볼까요? 아나 우리 한국말 나로 바꿔보면 나는 중국말로 할까요? 워나 똑같잖아요. 나로 말하자면 나는 말이야. 나를 한정적으로 하는 보조사죠. 취시완 바로 타위 마오지. 제가 중국어를 전반적으로 다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하여튼 배드민턴 치기를 좋아한다. 나는 배드민턴 치기를 좋아한다. 조건, 가정을 나타내는 절에 쓰이기도 한다고 돼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으로서 어떤 한정을 시켜주는 거죠. 응? 내가 가지 않을 수 없다면 는 한정을 하는 거죠. 你要是北周不可能 불가능하다면 불가능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용법이 이 주어 복격으로 쓸 때랄지 이렇게 의문격으로 쓸 때 한자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에도 너 했냐? 뭐뭐 했니? 뭐뭐 했나? 바로 이 어조사지자가 한국어에 그런 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 다음에 나는 너는 할 때 이 니도 한국어에 자리 잡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몽골어에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홍산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몽골 지역, 홍산 문명의 남방의 서남방의 상, 나중에 기자 주르첸으로 연결되죠. 그 다음에 그 동쪽으로 갔던 주르첸. 그러니까 베이징 지역으로서 만주 지역으로서 몽골청까지 이 사람들이 고대에는 홍산 문명 내에서 비슷한 언어권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면도 있었다는 거, 이 은는이 보여주는 거죠. 몽골어에 느가 있고, 한국어에 은는이 있고, 여기 주르첸 중국어에 느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한국어가 보면 볼수록 잡종 강세 복잡하게 별의별 언어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아까 좀 이제 했고요. 그래서 여튼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 문명이 붕괴되고 동아시아의 패권이 곡창지대인 황하 하류 문명 지역의 사회경제적 생산력을 토대로 황하 문명지로 옮겨갔다. 그리고 이 문명의 붕괴와 함께 이 지역을 점거했던 이 주르첸 이 홍산 문명의 세력은 나중에 기자 주르첸으로 의 이름으로 쫓겨서 동북방으로 계속 한반도로 패퇴해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었던 주르첸과 여기서 왔던 기자 주르첸, 그 다음에 북방으로부터의 몽골, 그게 이제 고구려를 만들었던 세력과 관계있겠죠. 그 다음에 훈누가 한 무제에 의해서 붕괴되면서 BC 2, 3세기에 그 훈누가 붕괴되면서 그 세력이 이 동쪽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 가지고 한국어가 형성되고 그것이 일본어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중앙아시아에 떨어져 있는 이 나라들과의 이 언어들과도 우리가 현재의 지도를 보면은 별로 친연성이 없을 것 같은데 과거에
한나라, 춘추 전국에서 한나라 시대에 있었던 중국 북방에 훈누 제국이랄지 그 뒤에 그 훈누 붕괴,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이 집산 흩어지고 막 이렇게 이른바 디아스포라 위해 가지고 한반도와 만주로 흘러 들어오면서 한국어가 형성되고, 그것이 1000년간 고구려 백제 신라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약간 분열적으로 숙성되다가 그것이 마지막에 고구려 백제가 망하고 신라까지 다 망가야 고구려 백제가 망하면서 이 잔존 세력들이 전부 일본 열도의 마지막에 수렴됨으로써 일본어가, 오늘의 일본어가 만들어졌고, 한반도는 그래서 한국어가 신라어를 중심으로 통합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 언어를 보면은 한국어와 그런 숙성되고 변형되고 이합 집산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언어를 공부해 보면은 한국어와 일본어가 가장 친형 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고대 카라어의 기초를 두고 그 위에 조르체너, 한자, 그 다음에 몽골어, 퉁구스어, 그 다음에 투르크어가 몰려 들어가지고 카라어의 위에 중층적으로 쌓이면서 한국어가 만들어졌고, 그 일부 분파가 그 상태에서 일본에까지도 들어가서 일본 아이누 원주민하고 또 섞여서 오늘의 일본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근데 한국어와 일본어가 말을 할 때 의사소통이 쉽게 될 수 있는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좀 특히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을 좀 무시를 하죠. 말투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안정적인 문자 생활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표기하는 한글은 15세기에 인류의 문자혁명의 세례를 충분히 받으면서 아주 과학적으로 최첨단으로 만든 문자인 거죠. 한글은. 그런데 일본 문자는 9세기에 완성이 돼요. 가나가. 히라카나, 가타카나가. 나중에 그것도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할 텐데요. 신라의 그 문자 생활을 수입해가지고 삼국이 통일된 이후에 고구려 백제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백제식 문자의 마녀슈를 쓴 마녀가나를 쓰고 살았는데, 백제가 망한 이후에는 이제 결국 대륙으로부터 문명을 신라를 통해 받아야 되니까, 중간에 신라가 있기 때문에 갑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신라가 문자 생활이 좀 괜찮은 문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 불경 같은데 이렇게 천부에서 이렇게 쓰는 구결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일본 불교계에서 수입해가지고 개량을 해서 자리를 잡은 게 그게 가나인 거죠. 근데 그게 9세기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히라카나, 가타카나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이 자연 상태에 있다가 그걸 딱 문자를 만들면은 마치 물그릇에 물을 딱 넣듯이 어떤 모양이 딱 고정이 되는데요. 음절 문자라는 미발달된 문자에다가 일본어를 가둬버린 거예요. 일본어라는 액체를 가나라는 음절 문자 체계 내에 말을 가둬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구조가 내용을 지배하는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말만 있었는데 문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문자적 성격이 언어 생활을 거꾸로 지배하는 즉 음절 문자의 한계성이 노출되는 언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일본 사람들이 받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가나는 받침을 표기할 수 없거든요. 음절 문자니까. 하나하나가 음절 하나로 끝나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음소 문자니까 음소 문자의 받침을 일본어로 표기하려면은 음절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한국 하면은 깡꼬국 이렇게. 국을 못해요. 뒤에 국의 받침 기억을 뒤로 하나 더 빼야 돼. 음절 하나. 꼬국. 여기 보면은 음소 문자와 음절 문자. 여기 음절 문자죠. 일본 가나. 한글은 음소 문자죠. 최첨단 문자. 그래서 문자 수가 여기는 50개가 넘어요. 50개. 50음도라고 그러죠. 여기는 28자에서 지금 24자죠. 28자에서 줄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라만상의 소리를 마음껏 자유롭게 표기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왜? 음소 문자로 행렬 조합을 해가지고 이게 음을 표기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를 해서 일본 문자 생활의 어려움.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그 문자 체계 한계성만 뛰어넘으면은 한국어가 일본어고 일본어가 한국말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옹소모지 또 옹세쯔 모지 일본식으로 음소 문자와 음절 문자를 그 비슷하게 발음하면 이렇게 발음합니다. 옹소모지 또 옹소모지 또 패턴이 있어요. 옹세쯔 이 절을 이거 세쯔 이렇게 발음하죠. 절을 어떻게 저렇게 발음? 제가 일본어를 배우면서 깜짝 놀란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형제라고 하죠. 형제. 중국 발음으로 형제를 발음하면 숑디 여기 국외음화에 의해서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이게 단음 처리되면 돼요. 복모음이 단음으로 숑디 이렇게 발음. 한국어의 형제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오히려. 근데 일본어로는 이걸 어떻게 발음하느냐? 교다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형제를 교다이. 근데 처음에는 일본어의 발음의 패턴이랄지 그 양식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저게 교다이로 발음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알았죠. 하나는 한국어의 정성 이응, 세 번째 정성 이응은 일본어에서는 다 장음으로 처리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장음으로 처리되고 초성 희응은 같은 목구멍 소리 아설 순치 후 할 때 목구멍 후 음인 희응은 목구멍 소리죠. 근데 흐를 좀 목을 닫아서 발음하면 그것이 기역입니다. 그 기역. 기역과 희응이 호환성이 있어요. 그래서 초성으로 희응이 왔을 때 받침을 장음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면 발음이 불편하니까 희응이 같은 목구멍 소리인 후음 계열인 기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받침 이응을 장음으로 처리하면서 희응을 기역으로 바꾸면은 여기 앞부분 초성을 기역 같은 목구멍 소리인 희응을 목구멍을 닫아서 같은 목구멍 소리 한 갈래인 기역으로 바꾸면 겨가 되는 거예요. 겨가 되고요. 일본어는 한국말보다 복모음이 발달되어 있지 못합니다. 제 할 때 어이 이런 복모음이 없어요. 일본 발음에는 문자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면 한국 발음으로 어이가 축약된 게 제죠. 이걸 쪼개가지고 지읒을 국외음화하면은 지읒이 평안도 사투리의 정거장 덩거당 하듯이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이는 아이가 됐든 어이가 됐든 전부 복모음을 쪼개면은 일본 발음에서 전부 복모음은 아이로 발음합니다. 체제도 일본 발음에서는 따이따이예요. 형제는 그래서 교따이가 되는 것이죠. 지읒이 국외음화에서 디귿으로 바뀌고 어이에 해당하는 복모음 애가 쪼개져서 아이로 바뀌니까 다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읽으면 교다이. 그래서 형제가 일본 발음에서는 교다이라고 발음되는 겁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은 한국어로 표기되는
대부분의 한자는 그 패턴을 따르면 대부분 일본어로 읽으면 대강 맞아요. 100% 맞는 건 아니고 거의 90%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갖고 일본어로 발음하는데 이상하면은 중국어 발음으로 갔다가 일본어로 가면은 중국 한자 발음으로 갔다가 일본어로 가면은 그게 해결이 돼요. 한자 발음을 한국어의 한자 발음을 쪼개가지고 거칠게 음절 문자로 축약을 하면은 일본 발음이 되는 거고, 그래도 좀 해답이 안 생기면은 중국 한자 발음으로 가가지고 그 발음을 일본식으로 상상력을 발음해서 접근하면은 일본 한자 발음을 거의 90% 이상 발음하는 패턴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자와 한국어와 일본어의 한자 발음은 그런 상관관계에 있어요. 그 주루체네와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아 한자를 수입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대부터 엄청난 고민을 하고 시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현대 한국어와 일본어는 일정한 패턴 속에서 중국어조차도 한국 한자 발음을 중국어 스타일로 바꾸는 패턴이 일정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왜? 훈민정을 만들 때 중국 한자 발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훈민정을 세종대왕께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복모음을 풀고 음의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받침을 전부 송조로 치환을 하면은 중국의 한자 발음이 됩니다. 그런 일정 패턴이 존재합니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접근하면 한자 발음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 간에 쉽게 풀립니다. 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본어와 한국어는 문법적으로 많은 친연관계에 있고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카라 언어 연합어의 지용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동아시아의 언어 중에 가장 친연성이 깊다. 그래서 카라 연합을 만들어서 이 카라 음운 고려 일본 음운협정인 이 카라 음운협정을 만들기만 하면은 한국하고 일본은 유럽과 같은 유로피안 유니언과 같은 나라를 만들면서 문화를 하나로 묶어내갈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언어 체계를 상호간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거의 뭐 1시간 50분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딱딱하고 재미없는 언어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